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혹시 앵커들은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는 품종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강아지 2마리나 키웁니다. 아, 그래요? 네, 푸드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포메라니언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 원래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할 때 그런 품종들을 또 정하는 이유가 외형도 있지만 성격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네.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뭐 네. 비글은 장난기가 많고 또 리트리버는 순하다. 뭐 피플테리어나 도베르만은 용맹스러워 보이지만 사납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정 개 품종에 따라서 각각의 성격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던 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 품종과 성격 사이에는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개 18,000여 마리의 주인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 가운데 2,155마리의 DNA를 분석을 해본 결과 개 품종이 특정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 품종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행동은 없었고요. 또 개별 개체마다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설문조사만 봐도 레브리도 리트리버 견주의 55%만이 우리 개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피플테리어 견주의 58%는 우리 개가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개 품종은 사실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연구진은 수천 년에 걸쳐 늑대가 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현대의 개 품종과 성격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 품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처럼 알고 있던 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던 기사였죠. 네. 자, 이제 4위 소식인데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죽은 가로수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 특히 도로 주변에 심은 가로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죽어가는 가로수를 본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록 잎을 틔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겨울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어떤 나무에는 뭐 거미줄이 겹겹이 쳐진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차도 옆 인도에 이제 심어진 나무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가로수의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로수 토양에서 많은 양의 염분이 검출됐습니다. 예. 이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원래 0.05%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조사 지역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염분 함량이 적정치 이상을 기록을 했고 특히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적정치의 10배가 넘는 염분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 염분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 염화칼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염화칼슘이 땅에 녹아들면서 염분 수치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안쪽에 들어있던 물이 토양 쪽으로 오히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역삼투압 현상까지 발생을 해서 나무가 수분 부족으로 메마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작년과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강수량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동안 염화칼슘을 겨울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해도 봄비로 인해서 이 태양의 염분 수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는 강수량도 크게 줄면서 염화칼슘이 이 가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지자체가 피해 가로수에 뭐 물주머니 또 영양제 등을 투입해서 나무 생육을 돕고 있고 만약 다시 싹을 틔우지 못하는 죽은 나무의 경우는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다른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3위 소식은 이 사람처럼 다양한 촉각을 느끼는 이 피부, 그러면서도 이 칼로 베었을 때 다시 치유가 가능한 로봇 피부 개발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와 미국 MIT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피부인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피부에 가해지는 느린 압력과 빠른 자극을 넓은 면적으로 감지하는 생체 모방 촉각 기술과 함께 이를 분류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 개발한 로봇 피부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누르는 게 다 느껴지죠. 네. 네. 그리고 뭐 두드리거나 쓰다듬기도 다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요. 뭐 드라이기, 선풍기 바람 같은 기계 바람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볼펜으로 눌렀을 때 펜 모양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롤러를 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네. 보시면 롤러를 굴리죠. 예. 네, 굴릴 건데
쭉 보시면 굴리는 이 네. 과정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구별을 하고 모양과 강도까지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칼로 피부를 깊게 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깊게 자르고 난 이후에도 피부 주변의 감각은 물론이고 손상되지 않는 부분에 이 감각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상처 부위를 실리콘으로 다시 봉합을 했더니 피부 기능이랑 구조까지 모두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개발한 로봇 피부는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같은 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연구진은 이 개발한 로봇 피부를 의수나 의족 등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면 이 사람의 실제 외형은 물론이고 촉감까지 그대로 재현한 손과 다리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는 로봇은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그 인식도 바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죠. 이브실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환자 등은 코로나19 위험 국민에도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예방 효과를 그동안 보기 어려웠는데요. 네. 이런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를 도입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브실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데 직접 항체를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코로나19에 그동안 감염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예방접종 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이 면역 저하자들에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일반 고령자 혹은 다른 기저질환자들은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최소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졌는데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할지 여부는 이 해외 데이터 수집을 한 후에 이 정부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고요. 부작용 부분도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두통이나 피로감, 기침과 같은 아주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고 합니다. 네. 이브실드는 기본적으로 투여 대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별도의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투약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브실드가 좀 낯설지만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을 통해서 승인을 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지난 3월부터 승인을 권고한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는 7월에 5,000회분, 10월에 15,000회분 등 이 총 2만 회분을 올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항체 형성이 좀 어려웠던 이들에게 치료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아무래도 누리호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이 한국 우주산업의 새 장을 열 2개의 우주 사업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함께 국내 첫 달 탐사선이죠. 누리호 최종 점검 소식이 뽑혔는데요. 우선 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 초일기에 들어섰습니다. 최종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이제 발사만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사가 수요일인 15일이기 때문에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는 건 발사 전날이죠. 14일입니다. 예. 그런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4일 오전에 그 고흥 주변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표된 강수 확률이 60%니까 사실 거의 비가 온다 이렇게 봐야 할 수준입니다. 이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8km입니다. 무게가 한 200톤 정도 되는 누리호는 작은 흔들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1.5km, 시속 1.5km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1.8km의 이동 거리를 이동하는 데만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날씨가 좋을 때 상황이고요. 이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가 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비가 오게 된다면 이송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도 네. 있는 겁니다. 예. 이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발사대에 14일에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연구진들은 이 마지막까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만약 14일에 예정대로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을 한다면 발사 당일인 15일 날씨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누리호 발사 소식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또 다른 소식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 이 다누리는 미국 나사의 섀도우 캠과 함께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5개의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예.
항우연이 개발한 이 고해상도 카메라는요,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거고요. 천문연이 개발한 광시야 평광 카메라는 달 표면 입자 및 우주선의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 이 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는 달 생성 원인 연구를, 또 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자원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검증기도 다누리에 실렸는데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다누리가 7월 초 미국 플로리다 우주 발사장으로 이송될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달까지의 여정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예, 누리호 발사로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누리로는 탐사 기술까지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